이곳은 서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헌팅턴 비치입니다. 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꽤 큰 도시이고 여름만 되면 수많은 젊은 남녀가 찾아와 휴양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세계 서핑 선수권이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와이도 큰 파도로 인해 서핑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긴 하지만 이곳이 더욱 유명한 이유는 파도의 높이가 높아서가 아닌 대회로 써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이의 파도가 일정하게 쳐오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도 매년 열리는 퍼레이드, 에어쇼, 영화제, 자동차쇼, 보트 투어 등 수많은 연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도시에서 살고 있던 존 테일러 씨는 서핑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헌팅턴 비치에서 서프 레전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자들의 모임인 홀인디 월 갱의 멤버이기도 한 그는 은퇴한 현재 서핑보드 제작자, 수리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조셉 테일러와 매튜 테일러도 걸음마를 모래사장에서 뗄 정도로 서핑과 가깝게 자라나 서핑 선수로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중 둘째 아들인 매튜와 결혼하게 된 캐슬린 존스 씨는 처음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 과거의 그녀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라며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고 고작 14살 때부터는 스스로 일을 해 필요한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런 힘든 과거가 있었기에 헌팅턴 비치에서 유명 인사의 침실만 4개인 집에 요트까지 있던 부유하고 친절한 그들의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신데렐라와 같은 인생을 선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녀가 한 집에서 살게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이자 지역 유명인사였던 존은 무자비할 정도로 집안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남편인 매튜까지도 괴물 같은 남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죠. 2005년에 매튜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결과 매튜는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아내인 캐슬린과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선 시아버지의 횡포가 더욱 심해졌고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후인 2007년엔 남편의 형인 조셉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협박까지 받게 되었죠. 물론 이 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수감시킴으로 마무리되었고 말이죠. 존의 무자비한 통제 때문에 결국 조셉은 석방이 되고 난 후에도 정상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마약 중독자로 시간을 보내다 수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의 곁에는 트래비스 스프레그라는 남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들락거리던 감옥에 살게 된 그렇고 그런 친구였죠. 거의 조셉의 집에 붙어있던 터라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캐슬린은 부담을 느꼈고 그 집에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겐 현금이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존이 카드만 건네주었고 마치 가정부를 부리듯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몰래 웨이트리스로 취직하여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였지만 그 일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큰 손으로 불렸던 존에게 그 정보가 흘러들어왔고 그만두라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녀의 희망은 꺾이는 듯 보였지만 그 레스토랑의 점장이었던 제럴드 프린스 씨는 그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현재 상황을 모두 전해 듣게 된 제럴드가 고용 유지를 위한 법을 핑계 삼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쓰레기 봉투 2개와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올 수도 있었죠. 모든 것을 그 집에 놔둔 채 옷 몇 벌만 챙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제럴드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남편인 매튜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자료나 어떤 거나 바라는 거 하나 없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거지? 그건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어쨌든 난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당신한테 생활비도 잘 지급하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 폭행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겠네. 후회하지 마. 당신이 걷어찬 거야. 그녀는 마지막 대화 이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복수하기 위한 거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죠. 약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 아니 하녀 생활을 했던 그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법률 싸움은 돈으로 직결되는 게 현실이죠. 부유하게 지내고 있던 테일러 가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이었기에 변호사 숫자나 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재판을 오래 끌고 가며 캐슬린의 수중에 있는 돈이 떨어져 가도록 유도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은 점점 캐슬린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가는 듯 보였죠. 12년 동안 남편이나 남편의 형, 시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왔던 증거들이 수두룩했고, 그로 인해 테일러 가문 입장에선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뻔해졌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요트까지 팔았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 청부였죠. 그들이 살인 청부를 도와줄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바로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옥을 밥 먹듯 드나들며 조셉과 친해진 그 남성이었죠. 평소에 허풍처럼 조셉에게 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아는 갱 멤버들이 있는데 밖에서 못해도 수십 명은 죽인 애들이니까. 존과 조셉, 매튜는 그에게 부탁하기로 결정했고, 조셉은 그에게 연락해 집으로 불렀습니다. 트래비스, 너 캐슬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당연하지. 그 여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그래서 말인데 여기 이게 뭐야? 무슨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주는 거야? 얼마 되진 않는데 혹시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해서. 뭘? 전에 나한테 말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 철회해달라고 부탁 좀 해줘. 진심이야?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여자가 없어지면 바로 의심할 텐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 재판에 지게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집까지 빼앗겨서 노숙자가 될 판이라고. 일단 알아는 볼 텐데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네. 그래, 잘 부탁해. 다 되면 나한테 연락 주고. 이런 부탁을 받게 된 트래비스는 자신이 과거에 조셉에게 얘기했던 허풍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그냥 쎄 보이고 싶어서 했던 거짓말들인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 어찌할 줄 몰랐죠. 하지만 테일러 집안의 영향력을 알고 있던 트래비스는 어떻게든 히트맨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는 듯 보였습니다. 일말의 양심이었던 것일까요? 결국 그 양심은 그를 헌팅턴 비치 경찰국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만난 형사에게 이런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전해 듣게 된 형사는 전후 상황을 모두 들어본 뒤 충분히 신빙성 있는 진술로 판단하고 수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멕시코 갱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접근하기로 한 것이죠. 두 명의 멕시코계 형사들은 갱으로 위장한 뒤 트래비스와 함께 미팅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캐슬린 자신이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유지하는 것이 이 수사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캐슬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섣불리 움직여 모든 수사가 물거품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Don't call him yet. Let's see if he calls you. 이날은 멕시코 갱으로 위장한 형사 둘이 트래비스와 매튜, 조셉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연기해야 했죠. What are you doing? Okay, look. Come back by JCPenney and Sears. The back part by the freeway. You'll see us parked a black Escalade in my white car. Joe, that's my little brother. I'm Roberto. Sit in the car for a second. And you're sitting in the car. I gotta go.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형사의 히든캠에 조셉의 얼굴이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목소리로 하는 말들은 모두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셈이 되었죠. 멕시코 갱들과 함께 차에 탄 조셉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You all lady? No, it's my brother's. Oh, your brother? Are you pregnant with your baby or what? No. A lot of issues, man. She's trying to get me busted. She's trying to get my brother busted. What's up? She's evil, dude. She just said that my brother took her dog and threw it. It was an accident. So he get arrested? Yeah, they arrested him for it. Do you have a picture or something? You say you have her address? One. Hey, homeboy, can you put in your keep? Hey, we're not gonna have any problems with your brother, right? He's not gonna be there. Okay. How do you want to do it? Personally, I want her really bad. 이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멕시코 갱들이었습니다. 물론 갱으로 위장한 형사들이었죠. 하지만 형사 경력이 그리 길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곧바로 눈치채고 트래비스나 캐슬린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Hey, bro, but this is for real, right? You're not around with us. I'm not You're not here around. to waste our time, bro. If you guys want to just hurt this, put her in a wheelchair, I'm Oh. cool with that. We need to know what you want. I don't want her around, dude. I hate this. 그렇지만 조셉의 눈빛은 반짝거리며 눈의 가시 같은 캐슬린을 치워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듯 보였죠. What do you want us to do when we do? I mean, you want anything special? A message sent? Just like a robbery gone bad. I don't take pictures, bro. So I'm not feeling you that. 조셉은 이 멕시코갱들이 아직 100% 확신이 가지 않았던 것인지 죽여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있었고 상황을 더 진전시켜보고자 꽤 중요한 단계인 돈 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셉은 이미 멕시코갱이 트래비스에게 건네주었던 $5,000를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That to me is a joke, dude. I get insulted with that. I'll do it myself. Then I'm down the drain and there's wrongful death suit. 여기서 말하는 롱풀 데스, 불법 사망이라고 하는 법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중 한 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고나 사건으로 죽음을 당했다면 죽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롱풀 데스라는 법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죠. 일반적으로 유가족 같은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 재판을 진행 중인 캐슬린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유가족들이 이혼 소송 당사자인 매튜를 가장 의심스러운 범인으로 판단하고 롱풀 데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테일러 집안의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했다면 롱풀 데스 소송의 패소로 돈도 잃고 명의도 잃을 수 있지만 제3자가 그녀를 처리해준다면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승소하여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 핑계를 대며 돈이 없고 절박한 상황이니 이해해달라며 저 얘기를 했지만 힘들어간 연기를 하는 멕시코갱의 모습을 보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How much do you want, dude? How much can you do? Like 10,000? That's the most you can do. I'm tapped right now, dude. She let us lawyers and bail and all that. 이렇게 1차 협상이 애매하게 끝난 후 조셉은 아버지에게가 전했습니다. 넌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게 지난번에 $5,000 줬으니 계약금으로 $2,000 주고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준다고 해. 네, 따라와라. 조셉은 아버지를 따라 ATM 앞으로 갔고 존은 곧 $2,000를 인출해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행하고 있던 용사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죠. 돈을 건네받은 조셉은 곧바로 멕시코갱에게 연락해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You said two? Mhm. Got you two. That's great, dude. Cool. 돈을 건넨 것을 본 용사들은 그가 이 살인 청구를 할 확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그렇지만 법정에서 쓰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확실한 범행 목적, 즉 캐슬린을 죽여달라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일종의 자백과 같은 말들을 하지 않는다면 기소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형사들은 최대한 그 말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You want her done? Yeah. What do you mean by done, bro? I'm telling you. You don't want her in Mexico. You want her done. Do whatever you have to do. I don't want to see that ever again. I don't want to get on this. We don't want to get. You want her dead or not? I want her dead. Okay. Don't change your number. 형사들은 가장 원했던 그 말을 녹음하는 데 성공한 뒤 다음 단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범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물어본 것이었죠. 당시 캐슬린은 남자친구의 자식 2명, 자신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Best time would be when she's like drops the kids off at school. Does she have an old man? Yeah. He's got a little bit of muscle, tad. You don't want nothing with him, right? It gets in the way, whatever, you know what I mean? But We're not doing kids, bro. We don't around with that. Hey, bro, when do you want this thing done? the sooner the better, I think. 그리고 이 질문을 합니다. So you want it before that or what? We can make it happen. 이 시점은 양육권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때라 그 전에 해치워주길 원하냐는 것이었죠. 물론 조셉의 대답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캐슬린이 사라져준다면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은 어마어마할 듯 보이는군요. 그리고 형사들은 존이 $2,000를 건네준 것을 제외하고 이 범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떠보기 위해 조금 더 능청스러운 연기를 시작합니다. Who else lives with you? Father. Does he know anything about this? He has an idea. So your dad knows a little bit about it. Yeah. Not mad or anything like that, right? No. Okay. You don't know us, we don't know you, right? Alright. Don't with us. I'll let you know when it's done, bro. 이것으로 조셉,
매튜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존의 개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형사들은 이제 마지막 미팅을 통해 종지부를 찍고자 했습니다. 다음날 만난 형사는 그의 의지가 확실한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조셉의 입장에선 깜빵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기회였죠. You said you don't want to see her anymore. Yeah. So, I mean, you want to do her or what? Yeah. Okay.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형사. 과연 조셉의 대답은? We gotta watch our too, you know. You don't want her around, or you gotta be straight up with me, bro. I don't want her. Okay, so you want it done. 이렇게 그의 마지막 통화줄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곧이어 잠복하고 있던 다른 형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Keep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Don't move. Put your hands on the seat rest. Get out of the car. Keep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결국 조셉은 멕시코 갱 연기를 아주 끝내주게 해준 형사에게 홀딱 넘어가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 매튜, 친구 트래비스, 아버지 존까지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트래비스가 체포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정적인 제보를 했기 때문에 포상이라도 해줘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체포당하게 된 배경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셉이 살인 청구를 해달라며 트래비스에게 $5,000를 건네주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 $5,000를 경찰에게 알리지도 않고 본인이 꿀꺽하고는 다른 내용만 일러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입장에선 그 $5,000를 순순히 받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한 형사들에게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캐슬린에게 이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었죠. 캐슬린 씨? 그런데요? 저희는 헌팅턴 비치 경찰국에서 나온 형사들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부인은 본인이 모르고 있던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드리도록 하죠. 이어서 자리에 앉은 형사는 그녀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전남편이에요. 그럼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십니까? 시아버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잘 아시겠군요. 네, 전남편 형 되는 사람이에요. 조셉이요.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당신을 살해하려 살인 청부를 한 혐의로 구금 중에 있습니다. 살인이요? 형사는 체포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큰 걱정을 하고 있던 그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1급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된 조셉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 형사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잠복 수사 영상과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들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셉에겐 23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그런데 매튜와 존, 트래비스의 재판은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형? 아니면 다소 짧은 기간의 징역형? 둘 모두 아니었습니다. 당시 해당 기소 여부를 판단했던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은 히든캠 및 녹음기 증거들을 놓고 조셉에게만 적용되는 증거로 판단했기에 3명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죠. 그 소식을 듣게 된 헌팅턴 비치 경찰국 형사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가장 어이가 없던 사람은 바로 캐슬린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거라면 언제 다시 자신의 목숨을 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듯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고 딸의 양육권 분쟁은 그로부터도 1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여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법원에 요구했던 내용은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매튜의 접근 금지 신청이었죠. 법원은 그렇게 하기 위한 적법한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그 부분을 기각하였고 현재도 여전히 매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딸과 캐슬린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헌팅턴 비치 경찰국의 성공적인 위장 및 잠복 수사로 해피엔딩이 될 것만 같았던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ale Road,